도미를 손질하고 남은 이 도미머리는 절대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어두육미라는 말의 개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도미머리 조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도미편에서 일본어로 경사스럽다라는 뜻의 메데타이와 도미를 뜻하는 타이의 발음이 겹치면서 도미는 곧 행운과 축하를 상징하는 길조의 생선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썩어도 도미라는 말이 존재할 만큼 도미는 생선의 제왕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도미머리 또한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미머리 조림은 일본어로 카부톤이라고 하는데요. 카부톤은 일본 사무라이가 전쟁터에서 쓰는 투구입니다. 도미머리가 마치 이 모양과 닮아서 도미머리 조림을 카부톤이라고 부르죠. 이 명칭은 단순한 시각적 유사성을 넘어 일본 특유의 사무라이 문화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도시대 무사계급에게 투구는 무운과 권위를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죠. 생선의 머리를 요리하면서 이를 투구에 비유한 것은 이 요리를 먹는 사람에게 승리와 권위를 부여한다는 상징적 의례였습니다. 도미는 죽어서도 썩기 직전까지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사의 기계를 닮은 생선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도미머리 조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남성의 기백과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주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도 도미머리 조림은 VIP에게만 제공됐던 요리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기 외식 문화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접대 장소가 단연 일식집이었죠. 이곳은 일본 요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국적 횟집 문화와 일본 요리가 결합된 독특한 하이브리드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단골이나 VIP룸 손님에게 주방장이 특별히 내어주는 최고의 서비스 안주가 바로 도미머리 조림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녀석은 점점 평가절하되고 맙니다. 역시 공짜라는 인식은 좋지가 않았죠. 도미머리 조림은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비싼 회를 먹으면 더 물어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고, 요리 자체가 가진 미식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기가 많아지니 역돔 같은 저렴한 생선의 머리를 사용하면서 도미머리라고 통칭하면서 퀄리티와 신뢰도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일식 트렌드는 한국형 일식집에서 정통 스시 오마카세로 급격하게 재편됐습니다. 미들급, 하이엔드로 세분화된 오마카세 열풍 속에서 도미머리 조림은 코스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거나 심지어 촌스러운 메뉴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 코스에서의 퇴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미식가들과 요리사들 사이에서 도미머리 조림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요리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도미머리만이 가진 독보적인 해부학적 특성과 맛의 깊이, 그리고 술과의 완벽한 조화 때문이죠. 도미머리는 단순한 뼈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식감과 맛이 응축된 복합적인 미식의 보고입니다. 셰프들은 도미머리를 한 마리의 생선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식감의 집합체라고 표현하죠. 아가미 뒤쪽 가마살은 마블링이 좋아서 녹는 듯한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눈주위살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이중적인 식감, 볼살은 딱 2점 나오는데 육고기 사태살처럼 쫄깃하고 탄력감이 넘치고, 입술과 껍질은 젤라틴질이 가장 풍부해서 젤리 같은 식감, 정수리 부분은 살코기의 정수를 맛볼 수 있고 뇌수와 가까워 깊은 감칠맛이 돌거든요. 또 머리뼈와 껍질 사이의 콜라겐과 젤라틴 성분이 조리 시에 녹아나와 소스와 결합하면서 특유의 점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천연 젤라틴은 입안에 넣을 때 혀에 착 감기는 감칠맛을 폭발시키고 간장의 짠맛과 설탕의 단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완충작용도 합니다. 이게 또 술안주로 기가 막힌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이 끈적함이 알코올 위벽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주고, 사케에 함유된 글루탐산과 도미머리의 이노신산이 만나면 감칠맛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여기에 풍부한 DHA, EPA, 타우린 성분은 알코올 분해를 돕고 숙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 애주가들에게는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챙긴다라는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하죠. 비록 현대 오마카세라는 극도로 정제되고 세련된 다이닝 트렌드 속에서 조림이라는 것이 번거로움, 부산물, 투박함이라는 인식 때문에 메인 무대에서 잠시 밀려나 촌스러운 옛날 요리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요리 자체의 맛이 변해서가 아닌 소비하는 방식과 미학적 기준이 변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클래식의 귀환을 외치는 가포 요리 전문점이나 프리미엄 이자카야를 중심으로 제대로 조리된 도미머리 조림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시를 먹을 때 네타와 샤리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네타라고 하실 겁니다. 당연하죠. 연어가 맛이지 밥이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통 에도마이 스시에서 맛의 중추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샤리입니다. 많은 스시업계 장인들이 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샤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사리라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처의 육어를 뜻하는 말이죠. 쌀알의 백색과 귀함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시장인에게 쌀을 다루는 태도는 조리를 넘어선 수행에 가깝습니다. 자연의 산물인 생선과 달리 샤리는 쌀의 품종 선택부터 도정, 불리기, 밥짓기, 그리고 식초와의 배합에 이르기까지 셰프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셰프의 철학이 가장 투명하게 투영되는 매개체죠. 모든 쌀이 스시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끈기와 입안에서의 풀어짐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셰프들은 특정 품종과 수확 시기를 집요하게 따집니다. 일본에서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코시히카리는 강한 단맛과 높은 찰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이엔드 스시장인들은 이 쌀을 기피하거나 블렌딩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이유는 찰기가 너무 강해서 초대리를 섞는 과정에 밥알이 서로 떡지기 쉽고 쌀 자체의 맛이 너무 강해서 섬세한 흰살 생선의 맛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스시 셰프들은 어떤 쌀을 선호할까요? 적당한 아밀로스 함량을 가져 밥알이 서로 붙으면서도 혀 위에서는 나달로 흩어질 수 있는 품종을 선호합니다. 에도마이 스시의 골드 스탠다드인 사사니시키, 수분 보유력이 좋아 식어도 맛이 유지되는 아키타코마치, 알이 굵고 찰기가 적어 식감을 극대화하는 하츠시모,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여 최근 주목받는 치야히메. 이러한 품종들이 프로 셰프들이 선호하는 쌀이죠. 가스불을 켜는 순간부터 셰프들은 밥 짓는 소리와 냄새에 모든 감각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셰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밥이 전혀 타지 않게 불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살짝 누르게 해서 누룽지의 고소함이 밥에 스며들게 하기도 하죠. 스시장인들은 자신들만의 맛을 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쌀이 육체라면 초대리는 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초를 쓰고 소금과 설탕을 어떻게 배합하느냐가 그 스시야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대리 레시피는 셰프의 극비사항이지만 크게 정통 에도마이파와 밸런스파로 나뉩니다. 정통 에도마이파는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적초에 소금을 더하면 날카로운 산미가 둥그러지면서 혀에서는 마치 단맛처럼 느껴지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도쿄의 많은 하이엔드 스시야가 이 계열에 속합니다. 밸런스파는 설탕을 사용하여 산미를 중화시킵니다. 설탕은 보습 효과가 있어서 샤리가 마르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중적인 스시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밸런스파 초대리의 특징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먼저 오고 그 뒤를 산미가 부드럽게 따라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스시의 맛이죠. 회전 초밥집에서 한 번쯤 느껴본 그 편안한 맛입니다. 두 번째로 정통 에도마이 스타일 특징은 술을 만들고 남은 술찌개미를 수년간 숙성시켜 만든 겁니다. 숙성된 술찌개미는 시간이 지나면 아미노산이 증가하고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색이 짙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호박빛 색감 때문에 코아쿠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처음 드셔보신 분은 뭐지? 그러면서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곤 합니다. 세 번째로 블렌딩 스타일입니다. 현대 스시야에서는 복합적인 향을 위해 적초와 백초를 섞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색은 어둡지만 적초보다는 훨씬 부드럽죠. 적초의 묵직한 감칠맛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백초가 섞여 산미가 하나 더 얹어지니 향이 다양해집니다. 적초만 쓰면 너무 무겁고 백초만 쓰면 너무 가벼운데 그 사이 어딘가를 정확히 찌르는 맛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소금도 볶아서 수분을 날린 천일염을 넣는다거나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리시리 섬 주변에서 채취되는 최고급 다시마를 넣는다거나 3년 이상 숙성된 간장을 넣어서 색과 깊이를 더한다거나 하죠. 그리고 식초도 3가지, 4가지를 블렌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스시 체급이 나뉘게 되는 거죠. 식초에 코팅이 된 샤리의 영롱한 빛이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최고급 스시야에서는 코스 도중 샤리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광어, 오징어 등 전반부의 섬세한 재료에는 백초 샤리를 사용하고
참치, 전어 등 중후반부의 진한 재료에는 적초샤리를 사용하고, 또 참치 뱃살이 나올 타이밍에 맞춰서는 뱃살의 지방이 녹는 최적의 온도에 맞춰 샤리를 준비하기도 하죠. 또 일부 도쿄의 엘리트 셰프들은 밥을 지을 때 물의 산도를 pH 7.2로 통제하기도 합니다. 스시에 있어서 샤리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농경학, 발효화학, 연력학, 생체역학에 결합된 복합적인 공학 산물입니다. 이제 스시를 드실 때 밥의 향과 온도, 산미를 한 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식물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보면요. 네, 정답은 고추냉이. 아닙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와사비입니다. 와사비의 한국말이 고추냉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참 고추냉이는 일본 와사비처럼 굵은 뿌리줄기가 발달하기 어려워서 강판에 갈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잎과 줄기를 나물이나 장아찌로 먹죠. 아닌데 고추냉이도 갈아서 와사비처럼 먹던데. 그건 홀스레디시라고 불리는 서양 고추냉이입니다. 이 뿌리는 흰색이라서 식용색소를 첨가해 녹색으로 만들고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게 되는 저가형 큐브 와사비나 분말 와사비가 되는 거죠. 색은 비슷한데 진짜 와사비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나 복합적인 향이 없이 코를 찌르는 매운맛만 남게 됩니다. 물론 저게 진짜 와사비를 섞어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저가는 대부분이 홀스레디시죠. 강판이 좀 특이하죠? 이건 오롯이라고 하는 상어 가죽 강판인데 이걸로 갈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상어 가죽일까요? 금속 강판은 세포를 찢습니다. 그런데 상어 가죽은 세포를 짓이겨요. 짓이겨야 세포벽이 더 많이 파괴되면서 와사비의 매운맛과 향의 핵심 성분 AITC가 최대로 나오거든요. 이 AITC는 재밌는 게 와사비를 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사비 세포 안에 따로 살고 있던 시니그린 성분과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세포가 파괴되는 순간 이 둘이 만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만나서는 안 될 두 녀석이 만나는 건데 결과가 매운맛이라는 게 좀 재밌습니다. 와사비는 갈아낸 뒤 3분에서 5분이면 정점, 15분이 지나면 향이 급격히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스시장인들이 손님 앞에서 그때그때 갈아 쓰는 거죠. 일부 스시야에서는 오히려 30분 전에 갈아 놓기도 해요. 일부러 매운맛을 빼고 와사비를 더 많이 올려서 매운맛이 아니라 와사비 본연의 맛을 즐기게 하는 거죠. 그럼 일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와사비는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걸까요? 와사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건 7세기 아스카 시대입니다. 나라현의 옛 궁정 유적에서 와사비라고 적힌 나무 조각이 발견됐는데요. 그때는 약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에도시대 초기, 시즈오카현 우토게 마을 주민이 야생 와사비를 재배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진상을 하는데요. 이에야스는 한 입 먹어보고 완전 반해버렸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닌 게 와사비 입 모양이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인 삼엽 아오이와 닮았습니다. 그리고 와사비의 한자와 아오이 가문 문장 한자가 같은 글자인 거죠. 입 모양도 같고 글자가 같으니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운명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린 명령, 와사비를 우토기 밖으로 절대 반출하지 마라. 즉 금지령을 내린 거죠. 그 이후 와사비는 권력과 결부된 금단의 식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1744년 한 사람이 이 금지령을 깹니다. 이타가키 칸시로. 이 집안도 아마기산의 산직이었는데 대간의 명으로 우토기 지역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가르치러 파견됐어요. 열심히 지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답례로 와사비 모종을 슬쩍 건네줍니다. 칸시로는 이걸 도시락 바구니에 몰래 숨겨서 고향 아마기로 가져오게 됩니다. 금지령을 어긴 거죠. 근데 이 모종이 아마기 산자락의 맑은 용천수를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와사비는 이 집안도 전역으로 재배가 퍼지고 독점이 깨지면서 와사비 가격이 안정됩니다. 이게 아마기 와사비의 시초이고 시즈오카현이 오늘날까지 와사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던 중 1820년대 에도에서는 하나야 요에이라는 요리사가 발효 과정을 거쳐서 했던 기존의 스시인 나레즈시 대신 식초에 간을 한 밥에 신선한 생선을 얹어 즉석에서 지어내는 니기리즈시를 고안했는데요. 이것이 현대초밥의 원형이자 에도시대의 패스트푸드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생선을 안전하게 보관할 냉장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와사비가 대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AITC의 항균 작용이 식중독을 막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동시에 생선의 비린내를 잡고 기름진 맛을 중화시키는 미식적 기능까지 갖춘 거죠. 그런데 같은 와사비라도 다 같은 맛은 아닙니다.
맑은 계곡물에서 키운 걸 사와 와사비라고 하는데 이게 최상급이에요. 향도 맛도 한 차원 다르거든요. 밭에서 키우는 하타케 와사비는 품질도 가격도 한 단계 아래입니다. 당연히 사와 와사비는 온도, 수량, 햇빛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격이 비쌉니다. 최고급 와사비는 1kg에 50만 원에 이르기까지 해요. 이렇게 비싼 녀석이니까 제대로 먹어야겠죠? 대부분 와사비를 간장에 풀어서 먹는 와사비 조유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이러면 AITC가 빠르게 휘발되고 향미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간장의 맛에 와사비의 섬세한 허브향과 단맛을 못 느끼게 되죠. 그래서 스시에서는 와사비를 네타 위에 소량 얹고 네타의 다른 면에 간장을 살짝 찍어 먹으면 네타, 와사비, 간장, 샤리가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만납니다. 그러니 진짜 생 와사비를 드실 때는 따로 해서 드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런데 와사비는 뿌리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줄기와 잎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잎을 날것으로 씹어 먹으면 첫맛은 갓 뜯은 루꼴라처럼 초록향이 먼저 올라오고 몇 초 뒤에 은근하게 올라오는 알싸함이 코끝을 톡 건드려요.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아는 와사비 맛이 납니다. 줄기는 아삭 소리부터 상쾌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약간 무순 같기도 하고 갓 같기도 하고 쓴맛은 거의 없고 굉장히 깔끔해요.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잎과 줄기는 절임, 무침, 튀김 등 다양하게 요리돼서 식탁에 올라옵니다. 정말 재밌는 재료죠. 한국 사람이 볼 때 이 형태는 영락없는 계란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란찜이 아닙니다. 약 400년 동안 이어온 또 다른 요리, 바로 차완무시입니다. 차완은 찻잔을 뜻하고 무시는 찐다는 뜻이에요. 찻잔에 담아 찐 요리, 정말 심플하죠? 하지만 이 찻잔이라는 그릇의 선택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작으면서도 열을 잘 보관하고 한 입 한 입 집중해서 먹게 함은 물론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요리사에 대한 철학이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완무시는 스시 오마카세를 가면 대부분 첫 번째로 나오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기, 첫 숟가락을 떴을 때 그 부드러움,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스시 카운터를 찾은 손님은 대부분 공복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시와 요리를 먹게 되죠. 하지만 음식의 대부분이 날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갑자기 차갑고 자극적인 생선, 초밥에 산미가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장을 깨우고 따뜻하게 데우고 혀를 준비시키는 의미에서 차완무시를 코스 첫 번째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이 요리는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약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역은 일본 나가사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임명되며 시작한 에도시대 일본은 163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해외 교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철저히 통제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였죠. 그중 하나가 바로 나가사키. 이곳은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에게 개방된 항구였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은 인공섬 데지마에, 중국 상인은 도진야시키라는 특별 거주구역에 머물며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이국적인 문화와 새로운 음식 재료와 기술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죠. 그곳은 늘 활기찼습니다. 바쁜 상인들, 선원들, 노동자들, 이들에게는 이 활기 속에서 간단하지만 부드럽고 속을 데워주는 한 그릇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쉐이쩡단이라고 부르는 달걀찜이 들어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아주 효율적이었어요. 달걀에 물이나 육수를 섞어서 찌면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본의 요리사들은 이 요리를 한 단계 발전시킵니다. 그냥 중국식 닭고기 육수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우려낸 다시를 합친 거죠. 일본 전통의 깊고 맑은 감칠맛, 중국의 요리 기술과 일본의 감칠맛이 만나는 이 순간이 차완무시가 탄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300년이 흐릅니다. 19세기 중반 1866년 에도 막부가 무너지던 시대, 나가사키의 한 요리사가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소라는 집이 등장하는데요. 1866년 이곳은 차완무시를 전면에 내세운 전문점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원래 코스의 한 장면처럼 스쳐가던 찜 요리를 아예 이 집을 대표하는 간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차완무시가 메뉴 중 하나가 아니라 가게의 이유가 된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나가사키는 상업이 고도로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선박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이닥치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빠르게, 따뜻하게, 영양가 있게, 그리고 비싸지 않게.
요스에서는 차은무시와 나무오케나 상자에 담아 따뜻하게 쪄낸 오사카 나가사키 지역식 초밥인 무시즈시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미리 대량으로 찌면 되니까 주문 즉시 줄 수 있고 한 끼로 충분하고 위장도 따뜻해졌죠. 결국 이러한 이유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요스오는 지금까지 150년 이상 7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은무시는 이렇게 400년을 살아남아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은무시는 생각해보면 부드러운 맛들로 가득합니다. 달걀의 크리미함, 육수의 짭짤한 감칠맛, 새우의 단맛,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입맛이 지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은행 한두 알을 숨겨둡니다. 쌉싸름한 맛이 미각을 다시 깨워주는 거죠. 끝까지 신선한 맛으로 끝내려는 셰프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은행을 장수와 행운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죠. 은은한 참나물의 향과 감칠맛이 폭발하는 다시의 맛, 그리고 젤리 같은 식감의 달걀의 조화는 진한 맛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의 입맛에 잔잔하고 은은한 여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달걀 속에 숨어있던 새우와 은행이 랜덤박스 선물처럼 툭툭 튀어나오면서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요. 차완무시는 400년을 살아낸 이유가 있는 요리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했고 지금도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앞으로 오마카세에서 이 요리를 받으면 생각해보세요. 이 요리는 단순한 계란찜이 아니라 400년 세월 동안 겹겹이 쌓인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돼지고기 다져서 만두소 만드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일본 스시 시장에서 언제나 인기 순위 탑10에 들어가는 네기토로를 만드는 중입니다. 네기는 파, 토로는 뱃살이라는 뜻이다 보니 기름진 참치 뱃살이랑 파를 합쳐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논쟁 중이거든요. 정해진 거 하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네기토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게요. 네기토로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이름이 왜 네기토로인지도 지금까지 아무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일단 유력설 중에 하나는 1964년 도쿄 아사쿠사의 스시야 킨타로 스시 이야기입니다. 1924년 창업해서 지금도 영업 중인 100년 넘은 노포인데요. 이 스시야의 미노와 지점에서 어느 날 새벽에 일이 만들어져요. 참치를 다 해체하고 나면 칼이 끝내 닿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뼈와 뼈 사이, 손님상에 오르지 못하고 깊숙이 숨어있는 살들, 이걸 나카오치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중간에서 떨어진 것, 이름부터 이미 버려진 운명이죠. 장인들이 해체하고 남은 나카오치를 주방 직원들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요. 숟가락으로 집요하게 긁어내서 밥 위에 올려 먹었는데 좀 기름지다 싶어 여기에 파를 넣었더니 참치의 기름진 무게가 딱 잡혔던 겁니다. 그게 맛있었고 손님한테 냈더니 반응이 좋았고 소문이 본점으로 퍼져 결국 정식 메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유력설은 1975년 신용금고라는 금융협회에서 발간한 잡지에 실린 글에서 발견됩니다. 스시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파를 좋아하는 손님이 파를 넣어달라고 했고 거기에 토로도 같이 넣어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손님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같은 음식인데 탄생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탄생의 이유도 논쟁인데 이름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유력설이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파라는 뜻의 네기, 뱃살의 뜻인 토로의 합성을 하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설이에요. 파랑 참치 뱃살을 합쳤으니까 네기토로다 이거죠. 아까 말한 1975년 잡지 증언도 이 설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두 번째, 킨타로 스시 시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당시 아사쿠사에서 보리밥 위에 참말을 갈아서 올리는 음식인 무기토로를 판매하는 가게가 인기였습니다. 토로, 걸쭉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킨타로 스시 사장이 그 가게를 즐겨 찾았고 새 메뉴를 올리면서 그 이름의 어감을 따와 네기토로라고 붙였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력설입니다. 세 번째, 네기토루, 긁어낸다는 동작에서 왔다는 설이에요. 뼈 사이 살을 숟가락으로 집요하게 긁어내는 그 동작, 그걸 네기토루라고 불렀다는 거죠. 실제로 만드는 방식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눈으로 보면 이게 제일 직관적인 설이에요.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논쟁, 이름이 왜 네기토로인지도 논쟁, 5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요리입니다.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작 네기토로가 전 세계에 퍼진 건 다른 이유입니다. 1958년 오사카 겐노쿠 스시가 최초로 회전 스시 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굉장했죠. 그리고 1970년 만국 박람회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퍼졌고 특허가 풀린 1978년 이후엔 전국이 회전초밥 천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내기토로의 결정적인 무기가 빛을 발합니다. 바로 원가가 깡패인 거죠. 버려질 뻔한 부위에서 긁어낸 거니까요. 만들기도 쉽고 씻기 편하고 비린내 없어 맛있고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회전초밥의 킬러 메뉴가 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어른들은 토로 먹고 아이들은 내기토로 먹고 온 가족이 만족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탄생 배경도 확실하지 않고 이름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걸 먹고 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버려질 뻔한 것들이 지금은 훌륭한 음식이 되었고 머릿속에는 내기토로 네 글자만 남게 됩니다.